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3월 19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3월 셋째 주예요. 오늘도 5가지 소식 들고 왔는데요. 사실 지금 이 노동 이슈 관련해서는 너무 많이 뻥뻥 터지기 때문에 물론 그 관역은 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있는 대로 맞춰지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화물연대 파업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건설노조 관련해서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노동시간 개편과 관련해서 발표를 했다가 지금 아수라장이죠. 근데 정말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됐어요. 이 과로사라는 용어가 예를 들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치, 이런 거, 재벌,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이 영어로 번역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김치는 그렇다고 치고 재벌, 이거는 다른 나라에 있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재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하는데, 심지어 과로사가, 예를 들면 과로사는 다른 나라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과로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걸 또 누구는 또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K컬처의 K, 과로사 할 때, 진짜 너무 열받고 분노스럽고 그리고 창피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날 호주의 ABC 방송에서 한국 주 69시간제 근무제를 제안했는데, 호주나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면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처음 등장을 한 거예요. 이 방송에서는요, 한국인들은 지금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오래 일한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1년에 평균 1915시간, 약 2000시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요. OECD 평균은 1716시간. 그러니까 OECD는 전체적으로 1700시간 정도를 일하면 우리는 2000시간, 무려 300시간을 1년에 더 일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현재에도. 그래서 한국의 이런 근로문화 때문에 과로사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과로사를 영어로 충분히 번역도 가능하겠지만 소리나는 대로 KWAROSA, 과로사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런 말이 있다. 이는 극심한 노동으로 인한 심부전이나 뇌졸중으로 돌연사하는 것을 일컫는 단어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ABC 방송에서는요, 일본에서도 한국의 과로사와 같은 단어인 카로시라는 용어가 있고, 중국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동안, 그러니까 하루 12시간 주 6일 동안 일한다는 996이라는 말이 쓰일 만큼 노동시간이 길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 방송에 나왔던 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요거는 오늘 가지고 온 뉴스는 연합뉴스 소식을 갖고 왔는데, 제가 보통 인용하는 뉴스들은 아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과로사 용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연합뉴스에서 제일 먼저 뜨고 이제 이게 쭉 퍼졌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마음에 진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고요.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가 이 글로벌 스탠다드 하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철회하고 세계적인 추세인 노동시간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우리나라에도 이 굴지의 자동차 회사 그러면 기아, 현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에서 무려 10년 만에 기술직 신입사원 공채를 내놨는데 400명을 뽑는데 한 20만 명, 18만 명,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된 숫자는 아니에요.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400명 뽑는데 18만 명이 지원했다면 약 450대 1이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이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10년 만에 진행한 기술직 신입사원 공개 채용의 서류 접수가 지난 12일 날 마감이 됐어요. 서류 접수 첫날부터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던 데다가 현대차 기술직 채용에 18만 명이나 지원했다는 미확인이에요.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지원했다는 썰까지 돌았습니다. 현대차의 기술직 신규 채용은 10년 만에 이루어진 만큼 공고 당시부터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현대차는 노사 합의에 따라서 올해 400명, 내년 300명 등 총 700명의 기술직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무직과 기술직을 아우른 현대차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고 생산직은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데다가 현대차에 대해서 최대 30% 할인 등의 복지 혜택도 누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두고
킹산직, 킹이 왕이잖아요. 생산직의 왕이다. 그래서 킹산직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대요. 서점에는 현대차 기술직 수험서가 다 뭐 곳곳에 매대에 등장을 했고요. 온라인 카페에서는 합격 비결이 공유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 소식을 갖고 나온 이유는 정말 이 여러 가지로 씁쓸한 소식인 거죠. 첫 번째, 현대차가 무려 10년 만에 신규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신규 채용이나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곳은 대기업들에서 많이 고용을 하면서 사회가 유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대차는 지난 10년간 기술직의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현대차는 계속해서 수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은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다면 아니 정년퇴직하는 사람은 있었을 거예요. 누가 그 자리를 메꿨을까요? 예,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죠.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거죠. 아니 뭐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내지는 이 사업의 규모가 확 축소되지 않는 이상 매년 신규 채용은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요. 예를 들면 우리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 오늘도 비슷한 얘기가 한번 나올 텐데 동남아를 비롯해서 이 중동 아시아까지 지금 포함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이게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로도 되어 있는데 혀를 끌끌 차고 있는 기성세대들 중에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놀고 먹는 20, 30대가 많은데 이들은 일하기 싫어서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현대차에서 이번에 이 무려 450대 1로 추정되는 500대 1로 추정되는 이 직종도 기술직 내지는 생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몰렸을까요? 이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일하기 싫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질이 나쁜 일자리들이 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죠. 아까도 들으셨잖아요. 이 현대차의 사무직과 기술직을 아우르는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을 하고 정년이 60세까지 보장이 되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있고 사실 이것은 현대차나 대기업이나 대공장의 현황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노동시장의 현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질 좋은,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 20, 30대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정말 뭐 200만 원 간 넘는 최저임금에 허덕허덕 되는 그것도 여러 가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일자리들만 쭈루룩 아래에 깔아놓고 니네 왜 일을 안 해? 이건 틀렸다는 겁니다. 이런 방향들은 어디서 잡아줘야 돼요? 정부에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부터, 그리고 대공장이나 대기업에서부터 이런 방향들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사회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예, 여러 가지 이 시사할 문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정치면 뉴스인데요. 와, 저 아주 깜짝 놀랐네요.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 선출 선거가 끝났잖아요. 모두 다 윤심, 이른바 윤심, 윤석열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싹 채워졌는데 이른바 청년 최고위원에도 경선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을 받았던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이 당선이 됐죠. 이 사람이 최근에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 망발의 망발을 어떤 망발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장예찬 최고위원이 지난 14일 날 MBC 라디오의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을 해서 이분이 이제 최고위원에 출마했을 때 나는 노조를 때리겠다, 노동조합을 잡겠다 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의 노조 때리기는 단발적 쇼맨십이 아니다. 제 공약 중 하나가 민주노총 해체다. 최근에 대공수사로 여러 가지 간첩 혐의 등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4년 내내 노조를 열심히 때리겠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신장식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때리는 건 좋은데 법상으로, 법적으로 노조는 해체시킬 수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이 또 장예찬 최고위원이 발끈해가지고 해체에 준하는 수준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간첩만 잡아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다 해산할 것 같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정치적인 용어를 이해를 못하면 시사 프로를 진행하기 좀 힘드신 것 아닌가. 이건 충분히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랑 국민들은 이해하시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와,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정치적인 용어라고 하더라도 할 말 못할 말이 있는 거고요. 제가 단언하건대
이 장예찬 최고위원은 실제로 우리나라 헌법에 노동 3권이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100만 원 걸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고 교섭을 할 권리가 있고 파업을 할 권리가 있어요. 물론 뭐 단체 행동권 이렇게 법적인 용어를 풀었으면 이렇다는 거죠. 즉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뭐 방해하거나 탄압하거나 이 모든 것이 다 부당 노동 행위라는 좀 고상한 이름을 넘어서 불법이고 위헌이라는 거예요. 즉 장예찬 최고위원은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헌법을 위반하는 발언들을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죠. 문제는요,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들이 나서서 노동조합을 앞장서서 까니까 이 노동조합 혐오가 해도 되는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엊그제도 저한테 누가 영상을 하나 보내줬더라고요. 무슨 영상인지 봤더니 최근에 경기도 의회에서 도정 질문이 있었는데 그 앞에 이제 김동연 지사를 두고 도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제가 지금 이름이 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이 사람도 청년 국민의힘 소속의 도의원이고 고양시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 이름을 확인을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분이 아주 공개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노동조합이 법에 보장되어 있긴 하지만 나는 노동조합을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기구로 보지 않는다. 본인들이 아주 야비하게 이 약자들을 괴롭히는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라고 버젓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확산이 된다는 거죠. 이 혐오라고 하는 것들은, 특히 노동조합에 대한 이 혐오들은. 그래서 정치인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정말 나쁜 정치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나니까 곳곳에서 헌법을 위반하고 법들을 위반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는 이런 수많은 혐오들이 난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장예찬 씨, 정신 차리세요. 오늘의 네 번째 소식은 사회면 소식인데요. 저도 이거 보고 약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제 도시 지역이 아닌 이 시골 지역에 봐보면 뭐 국제 결혼이나 이런 게 이제 또 많이 늘어났으니까 보통 이제 다문화 가족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 저는 뭐 이 표현도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다문화 가정에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고 특히 이제 시골 지역에 갔을 때 초등학교나 이럴 때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나 되냐면요, 충남 지역에서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아산시래요. 이유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아산시의 둔포 초등학교 얘기를 보면요, 학생 10명 중에 7명이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0명 중에 7명이 다문화 학생이래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10명 중에 7명이면 심각하긴 하지만 학생 수가 굉장히 작거나 이렇게 또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 둔포 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350명, 많은 편인 거예요. 350명 중에 무려 243명이 다문화 학생인 거예요. 전체 학생의 69.4%가 다문화 학생인 셈이고, 와, 이게 이제 급속하게 늘어난 거예요. 2018년도에는 26.5%, 즉 4분의 1 정도였대요. 근데 이게 불과 5년 만에 엄청 증가해서 이제 70%에 육박하게 된 거죠. 이유가 뭐냐면 이 아산시 둔포면 일대에 조성된 아산 테크노밸리라는 산업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중앙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자녀 입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문화 학생이 급증하니까 교육 현장에서는 당연히 혼란들이 빚어지고 있겠죠.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이에요. 이 둔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대부분의 다문화 학생들도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 채 러시아어를 쓰는 경우가 많대요. 이 학교의 추대열 교사는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깊이 있는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이중 언어가 가능한 학생의 도움을 받아서 수업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전달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지금은 다문화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들은 다문화 학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네. 아산이나 천안 등지의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사실은 앞으로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까 70%나 다문화 학생이란 말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다문화 학생 비율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나요? 내지는 논의들을 하고 있나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일 것까지는 아마 예측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사회에서 대응이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이렇게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문제겠죠. 오늘의 5번째 소식, 이 얘기 안 할 수 없죠. 예를 들면 노동계 쪽에서는, 국내 정치 쪽에서는 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이게 또 엄청나게 뜨거운 이슈였지만, 이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는 그 3자 변제, 그러니까 그 징용, 강제 징용 당하셨던 분들,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래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대법원에서 정말 훌륭한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엎고 정부가 대신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난리가 떴죠. 게다가 이렇게 이제 뭐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이 국제적으로 엄청난 똥을 싸질러 놓고 지금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날아갔는데, 뭐 여기서도 기대했던 얘기들은 전혀 없고, 이런 또 취급을 받아가지고 이 국민들의 자존심이 엄청나게 또 이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일요일인데 어제 토요일 날 서울 시내에서는 뭐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가, 규탄 집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이거죠. 윤석열은 왜 그럴까?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칼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서재정 교수, 일본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고, 이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서 국제정치와 관련해서 많은 책도 쓰고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교수죠. 윤석열 정부는 왜 일본의 불법 식민 통치를 눈 감아주나? 와, 근데 이 칼럼이요, 이 얘기에 대한 답은 제일 끝에 조금 나와요. 근데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것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부인했다. 이번 이 조치와 관련해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 해법이 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원수로 하는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스스로 지웠다는 것이고, 헌법에서 대한민국 법통의 근원으로 명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당성을 부인했다는 점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판결을 내려요. 지난 2012년부터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광주지방법원의 미쓰비시를 상대로 강제 동원,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시작된 법정 공방에서 최종 판결을 내린 거죠. 이 피해자들의 소송은 좀 금전적 보상만을 받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사실은 일본 제국 식민 지배의 불법성, 강제 동원의 불법성이었고, 이런 불법성 때문에 금전적,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역사였죠. 그리고 2018년에 대법원이 확인해 준 것은 바로 이 불법성이었다는 거예요. 이 판결의 역사적인 이유는 일본 정부가 패전 이후에 일관되게 유지해오던 입장을 정면에서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가 한일 합방 조약 등을 통한 합법적 통치였다고 주장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도 있죠. 아니, 일본도 사과를 조금씩 하지 않았나? 근데 이 사과는요, 이 불법적인 강제 병합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합법적이긴 했지만 좀 이렇게 불행한 과거가 있었다, 이런 논조였다는 거죠. 식민 지배가 불행한 과거였다고 1984년에 당시에 히로히토 일왕이 인정을 했고요. 불행한 기간 동안 당신의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한 가장 큰 유감이라고 1990년에 아키히토 일왕이 표명을 했지만, 그 모든 행위의 불법성 자체는 철저하게 부인을 해왔죠. 일본 제국이 만약에 당시에 조선반도를 합법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다면 독립운동은요, 우리 선조들이 했던 독립운동은 이게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즉,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를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합법적, 헌법적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역으로 일본 제국의 식민지 획득과 지배를 불법 행위로 인정하는 순간 일본은 제국 자체의 불법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국을 경영하는 와중에 불행하고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제국의 존재 자체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1965년도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처음으로 맺어졌던 정식 서명된 한일협정은 이 핵심적 문제를
애매하게 피해가면서 무마를 했던 거예요. 박정희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이 유산들이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아왔고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지난 2018년의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기만을 정면에서 반박을 한 겁니다. 판결문에 불법적인 식민 지배와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명기했기 때문이죠. 사법부가 그리고 전 세계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식민지 지배를 왜 부인하나? 윤석열 정부는 이 불법 폐기의 책임을 왜 일본으로부터 면제해 주는가? 왜 대한민국의 근원이 뿌리가 불법 단체라고 자폭하는가?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칼럼의 사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두 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서 북과 더 잘 싸우고 중국과도 확실히 대결하겠다는 것이라면 헌법의 평화주의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사실은 이 서재정 교수는 아주 짤막하게 되묻고 있지만 뭐 저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이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내놓고 나니까 가장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던 건 어디였어요? 응원을 했던 건 미국 정부였어요. 국무부에서 바로 성명이 나왔고요. 제가 그 다음에 더 황당했던 거는요.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다른 사람이 대신 변제해주면 안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기업들한테 돈을 걷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포스코에서도 뭐 40억 원인가 내겠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주한 미 상공회의소, 즉 우리나라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요. 우리도 돈을 내겠다 해서 참 오지랖들도 넓으시네. 즉 이 모든 행위의 뿌리는 어디라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일본이 반성과 사죄를 하든 하지 않든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전선을 그었고 자기 편을 확고하게 이렇게 꾸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로 중국이 있는 이 동북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꽁꽁 엮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의 밑바닥에는 미국의 이익, 우리나라의 이익, 우리나라의 자존심, 우리나라 민중들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이 근저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즉 윤석열 정부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그 어떤 정부보다도 친미 정부,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정부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이 단호한 심판과 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5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주변에 이제 봄이 왔잖아요. 저도 한번 구독자 좀 늘려주세요. 네, 조금만 넘으면 1000명이 넘어갈 것 같은데 아직 800명대에서 한 1년을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봄, 신선한 봄 맞이하십시오. 고맙습니다.